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뉴스 현안들 중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5가지를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큰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봉봉봉쇄. 자, 뭐가 봉쇄일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여행고심, 지금 여행고심입니다. 또 왜 그런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지역화폐, 지역화폐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삼성 지역화폐는 또 뭘까요? 자, 막바지 금매, 금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금매가 막바지에 다다른지 자세히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어떤 쪼개기가 금지된지 역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 쪽에 있는 봉봉봉쇄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화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금 미국, 이란 간 종전을 위한 1차 협상이 지난주 실패, 불안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2차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또 역봉쇄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이제 곧 종결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2차 협상 자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21세기 정치학회 회장 맡고 계신 김태환 동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예. 이란이 지금 현재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네네.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타결을 하고 종전으로 이어질지.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 본래 전쟁 중인 국가들이 협상은 뭐 본질적으로 쉽게 타결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6.25 전쟁을 봐도 그렇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봐도 너무 큰 기대는 큰 실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전쟁은 미국이 수행한 역대 전쟁 가운데서 그 어떤 전쟁보다도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협상에 좀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전쟁의 종결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번 2차 협상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만약에 2차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추가 휴전 연장을 하면서 결국은 타결을 이후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결렬되면 또 휴전을 연장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스타일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소위 미친 척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단숨에 얻을 것을 얻는 그런 스타일인데 시간이 길어지고 협상이 반복되면 이런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공세를 취할 준비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건데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전략 인프라를 공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의 전력이 압도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이란으로서는 뭐 조금만 체면을 세워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끌려 나올 것만도 같은데 문제는 이전의 미국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이 워낙 거칠어서 협상에 이끌려 나와야 하는 약자인 이란 입장에선 큰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척하는 그런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또 분석해 준 게 참 인상적인데요. 자,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란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미친 척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봉쇄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역봉쇄는 뭐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제재 때문에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싼 값에 대량 수입해온 중국에 대한 이란 석유 수입을 봉쇄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는 중국이 뭐 특별한 비판 성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며칠 전 그 로이터 통신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미국 군용기에 인도네시아 영공 통과를 논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성사와는 상관없이 그 논의 자체가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출발한 유조선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 말라카 해협인데 이 좁은 해협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미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말레카 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 전쟁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급소인 주요 원유 수입처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미국이 손보는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역봉쇄는 단순히 이란, 중동을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거 역시 네.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차 협상의 걸림돌 사실 이스라엘이 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걸림돌에. 자, 2차 네. 협상을 앞두고서는 레바논과 또 협상을 별도로 하기로 해서 이 역시 네.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또 이스라엘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네, 갈 네. 걸로 보시는지 또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미국이 묵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3대 주요 안보적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건이거든요. 첫 번째는 북쪽의 헤즈볼라 세력, 두 번째는 남쪽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 마지막으로 멀리 이란인데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모두 이란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입니다. 현재 하마스는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능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고요. 이란도 미국의 공격으로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당 기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에 대한 염려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북쪽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마저 무력화시키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수건을 모두 이루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은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되면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별 이득 없이 국내 비난만 네네. 받고 오히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란이 이득을 본다는 해석은 좀 너무 큰 비약인 것 같고 네. 이스라엘은 확실히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탄야후 수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북쪽의 헤즈볼라, 남쪽의 하마스 또 이를 생존하도록 지원해왔던 이란을 동시에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거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추진 스타일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미국 지도자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오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도덕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전범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자서전을 보면 트럼프가 광인 전략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 전략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국제사회에서 회자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란 전쟁에서 손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상황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종결될 거라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자, 끝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결국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그 원하는 바를 얻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종전 이후에 중동과 네, 국제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국이 이란에게 원하는 바는 가시적으로는 아무래도 핵의 완전한 무력화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저는 이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의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도전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가 취한 일련의 대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퇴출시키고 미국 영향력을 회복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유화적인 정권을 이렇게 구축하고 석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석유 통제권까지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시장가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수입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자신이 지난 3월에 이란 다음은 쿠바라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바로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의 교두보였었고 중동에서는 중국 1대1로의 한가운데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고리가 바로 이란이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린랜드 영유권 문제를 건드린 어떤 그 트럼프의 그 속내도 결국은 중국의 북극 항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차단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란 전쟁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도전할 능력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 또 성공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힘이 센 미국이 그렇게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고 그 안에서 중국이나 유럽도 미국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질서에서 각자의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환 동의대 교수 겸 21세기 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불안한 휴전 상태이지만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여행 고심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호르무즈하고 역시 연관이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지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름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항공기 티켓 가격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김지영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혹시 앵커님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하루하루 바빠서 아직은 제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중동 전쟁 여파가 항공 요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수준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노선은 편도로 최대 56만 원의 유료 할증료가 부과가 되고요. 유럽과 미국 서부로 가는 노선은 약 50만 원대, 또 그 밖에 동남아는 20만 원,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10만 원대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단거리 노선도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예정이고요. 특히나 왕복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이 유료 할증료가 100만 원이 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달까지 발권을 마치면 최대 26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료 할증료 이게 본 티켓 값에 붙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하루속히 빨리 중동 전쟁 마무리되고 호르무즈 봉쇄도 풀려서 석유가 한국에 잘 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은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잡은 키워드는 삼성 지역 화폐입니다. 뭔가 낯선 단어의 조합인데요. 삼성과 지역 화폐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성과급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엄청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에게 이제 성과급을 연말에 지급을 할 텐데요. 그 성과급이 또한 올해 말 또 내년 초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성장이 꼭 기업과 그 직원들의 노력으로만 된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와 시민들은 노력한 게 없는지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를 겪을 당시에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전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할 때 최대 2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2년간 약 20조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300조 원, 20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성과급이 나오면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 액수를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 화폐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하여간 큰 수익을 거두고 또 성과급 받고 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네 번째 저희가 잡은 키워드는 막바지 금매입니다. 어떤 막바지 금매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5월 9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그의 결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지금 하락 전환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 관련 소식은 김지영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5월 9일로 잡았죠. 또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매물 출회와 거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480건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2월에는 약 250건, 3월에는 380건으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두 달 사이에만 약 9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의 증가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강남 3구의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올 매물들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됐고요. 또 추가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공급 물량이 워낙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금 온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요. 하여튼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속에서 시장도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집가 그리고 전월세 시장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부동산 시장 전망은 잠시 후
어쨌든 경제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소식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정한 건 쪼개기 금지입니다. 어떤 걸 쪼개기를 금지를 하는지 큰 화면으로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 쪼개기 상장 금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에 항상 악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기업들이 항상 수익을 좀 잘 낸다 하면 쪼개기 상장을 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 자,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중복 상장이 이르면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중복 상장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관련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가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 별도로 상장하거나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복 상장은 그동안 모회사 기업 가치 희석과 기존 주주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를 담은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자회사 상장 추진 시에는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함께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경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김주현 캐스터, 그리고 김태환 동의대 교수 겸 21세기 정치학계 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